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가진 걸 모두 내줬는데 남자들은 제 몸과 돈까지 모두 챙긴 다음에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남자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지만 2번째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재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한 건 남편의 외도 말고도 시어머니가 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제게 했는데 어떤 거짓말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 2번씩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되었는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용사가 된 건 엄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미용실이 저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미용실 일로 바빠서 저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면 엄마의 미용실에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의 머리를 해주는 게 신기해서 엄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엄마의 미용실은 그야말로 동네 장사여서 그 동네에 사는 아줌마들이 손님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미용실은 동네 사랑방처럼 늘 아줌마들이 모여서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커피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엄마의 가게로 향했고 거의 매일같이 아줌마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워낙에 남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줌마들이라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가장 흥미를 가지는 따끈따끈한 뉴스는 다른 아줌마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누군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엄마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제법 좋아서 가사 시간에는 바느질이나 재단을 아주 야무지게 잘한다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썰미가 좋아서 엄마가 머리를 마는 걸 몇 번 본 다음에는 그럴듯하게 흉내를 낼 정도가 되었어요. 아줌마들도 제 솜씨를 인정해서 어휴 우리 선애도 나중에 미용사 시켜. 눈썰미가 좋고 손이 맵고 야무진 게 엄마보다 머리는 잘 말겠어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농담 삼아서 그럼 이번에는 태경이 엄마 머리는 선애가 한번 말아봐라 라고 하면 그분은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아무리 제 손기술을 인정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머리를 제 실험 대상으로 내놓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엄마도 진지하게 미용사가 되는 게 어떠냐고 말하셨어요. 선혜 너는 미용사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네가 나중에 내가 하는 미용실 물려받았으면 한다. 나도 미용사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저도 몇 년 동안 봐왔던 거라서 아줌마들이 흔히 하는 뽀글이 파마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진 않았어요. 기왕 시작하면 미용계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 이제는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할 때가 되자 저는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전문대학의 헤어 디자인과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여러 곳을 알아본 다음에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 진학해서 헤어 디자인에 관한 기술과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미용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헤어커트와 파마만 할 줄 알면 되었지만 저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목표였어요.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도 멀고 험난하기만 했어요. 저는 2년간 공부를 하고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고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유명 헤어샵에서 수습 직원으로 일하면서 헤어 관리와 트리트먼트에 대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저는 수습 딱지를 떼고 정식 디자이너가 되었고 3년이 더 지나자 저는 실장급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에 자신이 생기자 엄마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아줌마들 머리 해주는 것보다 최신 유행이 모이는 중심가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정받는 헤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만의 헤어샵을 차리게 해줘. 저는 엄마의 뒤를 이어서 아줌마들의 사랑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만의 헤어샵을 차려서 독립하겠다고 했어요. 네 생각은 알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 중심가에서 헤어샵을 하려면 몇 억은 그냥 깨질 텐데 말이야. 게다가 새도 엄청 비싸잖아. 엄마는 제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부터 걱정하셨어요. 저는 사업이란 원래 돈 아니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법이죠. 일단 부딪혀서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설득해서 투자를 받고 저도 대출을 내서 헤어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모든 일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연히 들렀다 제가 해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찾아오는 아가씨들과 부유층 사모님들도 생겨나서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후배 중에서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제 헤어샵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아가씨가 제 헤어샵에 들어와서 주저하다가 제게 머리 손질을 부탁했어요. 제가 중요한 오디션 보러 가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성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여서 아무 곳에나 맡기고 싶지는 않고 꼭 선생님이 해주시는 헤어스타일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곧 촬영에 들어갈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배우 지망생들이 낯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미용 업계에서 저는 나름 전문가로 입소문이 나 있어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그녀의 스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키도 훤칠했고 얼굴 라인이나 이목구비가 은은한 동양적인 미인이어서 배우로는 아주 좋은 외모를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왔어요.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받기로 하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게요. 저는 꼼꼼하게 살펴서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로 헤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도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들릴게요.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들뜬 마음으로 나갔고 일주일 뒤에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는데 왠지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이 결과가 안 좋았나 봐요. 네, 떨어졌어요. 여기 돈 받으세요. 그녀는 돈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죠. 돈은 성공한 다음에 받겠다고. 아직 성공 못했으니까 포기는 없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녀는 감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전속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촬영을 나가거나 오디션을 보러 갈 때면 항상 제 헤어샵에서 무료로 헤어 관리와 메이크업까지 풀세트로 받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째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운이 트이지 않아서 엑스트라 같은 역할만 하면서 일당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와 친해져서 친동생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같이 술도 마시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어요. 언니, 난 아무래도 연기자로는 부족한 모양이야.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정말 지쳐. 윤희야, 조금만 더 기운내. 내가 연예인들 많이 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너 분명히 연기자로 크게 성공할 거야.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언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윤희는 제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곤 했어요. 저는 그런 윤희에게 가끔씩 용돈도 찔러 넣어 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 말이 딱 들어맞아서 보잘것없던 무명 배우였던 윤희는 운이 좋아서 주연급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 한 편이 빅히트를 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그녀에게 작품 계약을 하자고 줄을 서게 되었고 윤희는
대형 기획사와 전속 계약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공한 윤희는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제게 빚진 걸 갚겠다고 하더니 거에게 수표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언니한테 빚진 거야. 정말 고마워 언니. 윤희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배우가 되는 걸 포기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흥업소로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있는 거 모두 언니 덕분이야. 윤희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의 미용실에 대한 입소문을 톡톡하게 내주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급 연예인들도 몇 명이 저희 미용실 단골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방송에도 저의 헤어샵이 소개되었고, 그때부터 장사가 장난 아니게 잘 되면서 지점도 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다른 성경지면 덕분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 헤어샵에 들린 윤희와 저는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윤희는 제게 사귀는 남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남자라, 나도 이제 30을 넘겼으니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애인이 없어. 난 비혼주의는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헤어샵 일만 하다 보니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언니, 그게 정말이야? 언니가 말로만 듣던 천연기념물 수천여란 말이야? 세상에. 그래, 맞아. 연애라고는 해본 적 없으니 당연히 30을 넘기도록 남자 경험도 없어. 어머나, 나 지금까지 언니한테 남자가 있는 줄만 알았지 뭐야. 그럼 언니, 내가 정말 괜찮고 멋진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윤희는 며칠 뒤에 진짜로 제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눈에 띄는 외모였어요. 그는 윤희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남자 연예인들을 봐왔지만 이 남자처럼 잘생긴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아주 매혹적이었고 감미로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첫 데이트를 마쳤고, 윤희를 통해서 그도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어요. 간간히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으로 나오긴 했지만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데이트를 하면 제가 돈을 냈어요. 선혜야, 늘 너한테 데이트 비용을 내게 해서 미안해. 나하고 친한 감독님이 계시는데 다음 작품은 꼭 나를 주연으로 쓴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만 되면 너한테 신세진 거 전부 갚아줄게. 저는 윤희에게 그랬듯이 남편에게도 조바심 내지 말고 앞만 보고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어요. 뒷바라지는 제가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했죠. 저희들이 만나서 연애를 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비록 장래가 불투명했지만 남편의 가능성을 믿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선물로 남편의 차부터 바꿔주었어요. 남편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최신식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부터 신발과 액세서리까지 최고급으로 맞춰 주었어요. 헤어와 미용은 당연히 제가 전담하게 되었죠. 배우란 외모와 품격으로 말하는 직업이니 깔끔하고 고급지게 차려입어야 감독님들 눈에 띄는 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코디 겸 매니저 노릇까지 충실하게 했어요. 남편과 같이 다니면 지나가는 여성들이 남편을 쳐다보며 어머 너무 잘생겼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짜릿하고 뿌듯한 느낌이 마음속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멋지고 잘생긴 남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혜야, 남자나 여자나 예쁘고 잘생긴 것들은 하나같이 인물값을 하는 법이야. 그러니 네 남편 간수 잘해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100번을 양보해서 네 남편을 한눈 팔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남편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같은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여자 배우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든지 해줬고 수입이 불규칙한 남편을 위해 한 달에 용돈으로 몇백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감독이나 PD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원하는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저한테서 받아가고 재밌는 다른 년하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를 해준 줄 알아? 우리 당장 헤어져. 여보, 이제 곧 주연급으로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혼하면서 사생활이 방송에 노출되면 치명적이야.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다른 여자 안 만날게. 정말이야. 하늘에 맹세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애원하며 이혼만은 제발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인 제 마음은 약해졌어요. 그래, 누구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어.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하면 우리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그래,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한 번은 참고 모른 척 넘어가 주었어요. 몇 달 뒤에 남편이 출연한 영화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제법 성공을 거두었고 남편은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니 다시 바람을 피운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윤희가 저를 찾아와서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말해주었던 겁니다. 언니, 준규 선배 그 인간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야. 어떻게 바람 피우다가 언니한테 들켜놓고도 또 다른 년이랑 눈이 맞아서 동거를 하다니. 내가 알아듣게 말해봤는데 소용이 없네.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윤희의 말을 듣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윤희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방 촬영을 핑계로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다고는 했지만 남편이 출연하는 작품의 감독님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윤희와 그 감독님이 친분이 있어서 몇 번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감독님은 원래 섭외해두었던 지방의 야외 촬영 장소가 기습호우로 침수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져서 급히 다른 촬영지를 찾아보느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촬영을 쉰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촬영이 없는 일주일 동안 내연녀와 같이 지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작품 촬영만 끝나면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윤희는 남편의 가까이에서 그가 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다니는지 자세히 봐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러 여자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했어요. 술자리에서도 동료 여배우들과 거침없이 진한 스킨십을 해서 윤희가 자주 남편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후배인 윤희의 말에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 몰래 동거를 하는 걸 알아채고 진지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선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동안 선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모두 언니가 물질적으로 모든 걸 바쳤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배우로 성공했다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년하고 놀아나? 지금이라도 그년이랑 바람피는 거 그만두면 내가 언니한테 말하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당장 그년하고 정리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윤희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남녀관계는 제3자가 나서는 게 아니야. 네가 아직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너도 결혼해봐라. 내가 왜 바람 피는지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네가 마누라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난 상관 안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아주 배짱을 부렸고 그런 적반하장 같은 태도에 화가 난 윤희가 제게 모든 걸 말해준 겁니다. 윤희는 남편이 지금 경기도의 내연녀 집에 같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윤희와 같이 경기도의 남편 내연녀 집으로 갔습니다. 불륜의 현장을 들켰는데도 남편의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불륜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줄 테니 조용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이 성공하도록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이제 성공도 했고 예쁘고 늘씬한 애인도 생겼으니 저를 단물 빠진 껌 취급하면서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저보다 윤희가 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쌍욕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자식아, 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너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앞으로 나를 후배로 생각하지도 마.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을 마음껏 해주고 따귀를 올려 붙인 다음에 미련 없이 갈라섰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몇 년 동안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제법 있었지만 모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을 만난 뒤로 저는 잘생긴 남자에 혹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번지르르한 인물값을 하는 전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이상하게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눈이 가지를 않았어요. 전 남편 때문에 남자의 외모를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남자를 사귄다면 돈은 없어도 좋으니 훤칠한 키에 잘생긴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30 후반에 잘생긴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나 연하였고 초혼이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돈도 많았고 젊고 잘생겼어요.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사업을 하는 그는 지인의 소개로 제 헤어샵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제가 해주는 헤어가 마음에 든다고 한 달에 2번씩 고정적으로 들렸어요. 그는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은근히 자기가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과시했어요. 그는 수시로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의 경쟁력과 외모에 푹 빠져갈 때쯤에 그는 제게 사랑을 고백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재혼한 뒤에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날벼락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을 했어요.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되었으니 알 건 알아야겠지. 우리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빚만 10억이 넘는다.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저는 넋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어요. 네? 어머님, 빚이 얼마라고요? 전 믿어지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되물었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빚이 10억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옆에서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분명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게 여보,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우리 집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가는 갑부였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 폭삭 망해버렸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눈물겨운 사연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인물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컴퓨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일궈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시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셨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든 경영권을 가진 사장인 시아버지가 별다른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시아버지의 동업자였던 부사장이 잘 나가던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회사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과 채무자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있는 대로 다 팔아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겨우 끄고 회사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친 부사장을 대신해서 남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지만 아직도 남은 부채가 1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는 빚을 갚기에 역부족이어서 시어머니도 나서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혔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썼던 거야? 그건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 내가 빈털털이란 걸 알면 당신이 나를 쳐버릴 것 같아서 돈이 있는 척 했던 거야. 미안해. 전 그제야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완전히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인 제게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저도 빚을 갚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든 이제 와서 어쩌겠니? 너도 헤어샵에서 나오는 수입은 이제부터 전부 나한테 가져오느라.
내가 듣기에 네가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던데 맞지? 아, 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 나도 식당을 해서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고 있고 네 남편도 매일같이 죽어라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만 도와준다면 3년 안에 빚은 전부 털어버릴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제가 버는 수입의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쓸 거니까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더욱 난감한 건 이미 혼인신고도 한 마당에 시댁에 제가 모르던 엄청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빚에 대해서 제게 말하지 않고 속인 건 괘씸했지만 좋게 생각하면 저라도 배우자에게 빚이 많다는 말을 선뜻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버는 돈만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식구끼리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가족들 중에서 제가 수입이 가장 많았으니 제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와서 빚 때문에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눈 딱 감고 3년만 고생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길다면 길지만 3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전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렸을 정도니까요. 온 식구가 힘을 합치면 까짓거 10억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마 내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도 결혼했을 리도 없잖아. 남편의 말은 맞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10억의 빚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혼하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면 전 아마 파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여자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좋아,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나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돼. 만약 한 번만 더 당신이 거짓말하다 들통나면 바로 이혼이야. 알았지? 그래,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저는 매달 헤어샵의 수입을 정산해서 수익금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서 돈을 받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제가 주는 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빚을 저만 갚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매달 제게 요구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기만 했어요. 얘야, 이번 달에는 이자가 더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200만 원만 더 보내라. 어머니, 이미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보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보내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급하니까 어서 200만 원 마저 보내. 시어머니는 마치 제게 막힌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액수를 송금해줘야 했어요. 저는 한 번씩 조심스럽게 빚은 잘 갚아나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저도 매달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남은 빚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넌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 빚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빚을 갚아나가는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를 못 믿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말은 못하고 그저 매달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헤어샵의 모든 수입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저의 불화는 다른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낭비벽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쇼핑 중독이라고 생각될 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사들였어요. 대부분은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쇼호스트들이 하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백화점 명품 매장의 VIP 고객일 정도로 옷이며 가방, 구두 같은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 할 빚도 많은 상황에서 매달 많은 돈을 사치품이나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는데 쓰고 있으니 저는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서 빚도 많은데 씀씀이가 너무 헤프신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셨어요. 아니, 그런 빚이 있다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거치고 거지꼴로 다녀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형편이 어려울수록 잘 차려입고 다녀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법이야. 넌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든 나를 믿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 제가 언제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라고 했어요? 빚이 많으니까 우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쇼핑을 조금만 줄이라고 한 거예요. 보자 하니까 어디서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 빚이 많은 거 누가 모르냐? 빚을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돈이나 가져와. 전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가 늘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참견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모두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제 뺨을 때리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게 미쳤나? 네가 뭔데 내가 사놓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 지금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어머니, 이제 돈 낭비 좀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도 빚을 갚고 나면 빠듯한 살림인데 매달 어머니가 쇼핑으로 낭비하는 돈이 얼만지는 아세요? 입 닥쳐 이년아. 어디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제게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뺨까지 때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듣고 뺨까지 막으더니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돈 가져다 주는 기계처럼 살 바에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참으라고 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힘든 거 내가 잘 알아. 엄마가 성격이 워낙 독신적이고 직설적이라서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어떤 때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우리 1년만 더 참자. 나도 죽어라 노력하고 있으니까 1년 뒤면 우리 빚에서 해방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 수 있어. 남편의 간절한 설득에 저는 마음을 풀었어요. 그래, 1년만 더 해보자. 곧 끝이 보이겠지. 그러면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바칠 일도 없어질 거야.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전부 털어놓았고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마음은 조금 풀려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듣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남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현이 우리한테 빚이 10억이 아니라 재산만 20억이 넘게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당연히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겠지. 그동안 전현 빚을 갚는 줄 알고 가져온 돈만 해도 몇 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 조심하고 엄마가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쇼핑은 좀 그만해. 그것 때문에 전현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쇼핑이 유일한 취미인 거 너도 알잖아. 난 근학으로 사는데 어떡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없으니까 깔깔거리면서 제가 매달 수천만 원씩 가져다 줘서 자기들 재산이 팍팍 늘어나고 있다고 좋아서 죽으려고 했어요. 전 기가 막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분해서 치가 떨렸어요.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맞지만 동업자가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회사는 남편이 물려받아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물려준 20억이 넘는 재산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남편은 제가 잘 나가는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수입을 전부 가로채려고 있지도 않은 엄청난 빚이 있는 것처럼 저를 속이고 매달 돈을 받아갔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3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돈을 갖다 바쳤던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멍청한 호구였던 겁니다. 그런 병신 같은 호구로 3년을 속아서 살았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 재산을 철저하게 감춰두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는 호화사치품을 사면서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저를 병신 취급하면서 가지고 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모른 척하고 매달마다 돈을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부러 빚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남은 빚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를 더 갚으면 되는지 제게 말해주었는데 전 그걸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하고 저를 속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제 돈을 가로챘다는 증거들을 더 확보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기획실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간부를 제가 만날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회사에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회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남편하고 해야지 왜 저하고 말해야 하는 걸까?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난 기획실장은 제게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남편과 낯선 여자가 모텔로 보이는 방 안에서 관계를 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망한 사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모님도 이제 사장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건 몇 달 전이라고 했어요. 매 분기마다 결산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 같다고 남편에게 보고를 했는데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조금 썼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획실장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 정도가 계속 심해졌다고 했어요. 회사는 사장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투자자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금에 손을 대선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실장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은밀하게 남편의 뒷조사를 했고 남편이 내연녀와 즐기느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은 곧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남편을 공금 횡령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람을 피운 남편과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도저히 구제불능이 인간 쓰레기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저는 역대급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기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자 코웃음을 쳤었어요. 내가 돈을 억지로 빼앗아갔냐? 전부 네가 자진해서 돈을 줬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지랄을 떨어?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요. 아무리 우겨도 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간 건 사실이니까요.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설치던 시어머니는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저한테서 받은 돈 모두를 돌려줄 테니 소송을 취하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자에 빠져서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남편은 구속이 되었고 긴 소송 끝에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제가 줬던 돈을 모두 되찾았고 남편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와 3년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잃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식당이 남아있으니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좋아하던 명품 쇼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모두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자신의 욕심을 탓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남자라면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던 전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다가 그것이 크게 기사화되면서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구속되었던 저의 2번째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역시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퇴출당하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네요. 누구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 마련이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헤어샵을 찾은 무명 배우들의 헤어를 만져주면서 지금은 비록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언젠가는 밤하늘의 별보다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크게 성공할 날이 올 거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고학력 시대에 고졸도 보기 드문 상황에서 하물며 중졸이라니 저는 정말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에 뜻이 없었거나 머리가 나빠서 중졸이 된 건 아니에요.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자화자찬 같지만 머리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 제가 중졸이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은 걸 한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정말이지 악독하고 며느리 괴롭히는 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못된 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중졸인 저를 벌레 보듯이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괴롭혔어요. 제 학력이 낮은 건 엄연한 사실이니 그걸로 트집을 잡는 정도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가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하고 놀라실 겁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중졸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는 남다른 소질을 보였어요. 그래서 늘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에 가입까지 받았지만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학원은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늘 1등이었기에 친구들은 제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으면서 부러워했어요. 선혜야, 너 공부하는 게 재밌어? 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은데 너 어떻게 학원도 안 다니면서 늘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너무 신기하다. 친구들은 자주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저라고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파고들면서 알 때까지 복습을 했어요. 어떤 때는 공부가 지독하게 하기 싫었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었기에 저는 거의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았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몸이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비싼 등록금을 학기마다 내면서 대학을 간다는 건 제 형편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학교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이 포함이 되어서 거의 공짜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3학년이 되어서 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교 일진의 리더와 같은 반이 되었어요. 3학년에 올라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며칠 앞둔 날 주인은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네가 내 등급 좀 올려줘. 늘 꼴찌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이번에도 성적이 나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셔. 주희의 말은 제게 부정행위를 해서 감독하는 선생님 몰래 제 답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주희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무서운 애였습니다. 주희는 중학교 때부터 일진들을 주름잡고 리더를 맡아왔고 한때 가출해서 질이 안 좋은 남학생들과 어울리며 동거를 하다가 애를 가져서 낙태를 한 경험까지 있는 애였어요. 그러니 웬만하면 주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전 다른 건 몰라도 성적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주위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칼에 주위에게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시험은 자기 실력대로 치는 거야. 부정하게 성적을 올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가 하는 부탁을 들어줄 순 없어. 그때는 무슨 배짱으로 일진의 리더가 하는 말을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행위를 거절하자 주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공부 좀 한다고 그동안 봐줬더니 이게 기어오르려고 들어? 너 이제부터 각오 단단히 해. 내가 완전 씹어먹어 줄 테니까. 주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협박을 했어요. 전 괜히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그냥 해보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주위와 일진들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진들에게 심하게 맞고 협박을 당하면서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지면서 노이로제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엄마는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진들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폭력과 고통을 당하던 저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끔찍한 악몽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의 자살 시도로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몸이 회복된 다음에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를 상담한 의사는 엄마에게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엄마는 제게 학교를 그만두자고 말하셨어요. 선혜야, 네가 그 정도로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다. 지금 공부보다 당장은 망가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공부는 그 다음에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학교는 그만두자. 저는 2달 뒤면 대학 입학시험인데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우선 졸업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고3인 제가 전학을 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 넘게 결석을 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유급이 되거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선생님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자퇴를 하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졸 자격을 따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게 나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며칠 동안 의논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을 3개월 남겨두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졸이 되었던 거죠. 자살 시도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은 연속적으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엄마도 신장이 좋지 않은 지병이 있어서 일을 못 하시니 이제는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제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졸인 제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어요. 수도 없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탈락하는 저는 일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 알바를 전전하는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도 몸이 나아지셔서 다시 일을 하게 되셨고 엄마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간단한 부업은 할 수 있을 상태가 되었어요. 당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저는 공부를 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돌아보니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서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저의 유일한 취미는 홈쇼핑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형마트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여유롭게 쇼핑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을 볼 시간도 없어서 마트에서 일이 끝나면 문을 닫기 전에 허겁지겁 장을 봐서 집으로 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 소파에 눕듯이 기대서 홈쇼핑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구경하고 주문하는 게 유일한 낙이자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택배기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자주 주문을 하는 홈쇼핑 채널의 배송을 맡고 있는 회사의 기사였어요. 그는 일주일이면 5일은 배달 때문에 저희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홈쇼핑을 꽤나 많이 하시네요. 네, 낮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제 유일한 낙이고 취미예요.
그러시구나. 저야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니 고맙지만 괜히 필요도 없는 물건 광고에 홀려서 덜컥 사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 저는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특히 쇼핑 호스트들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완판이 임박했어요. 서두르세요 라고 하면 뭔가에 홀린 듯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허둥거리면서 누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는 사고 보니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포장만 뜯고 쓰지도 않고 쌓아둔 박스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좁은 원룸에서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지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을 중고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헐값에 파는 일도 많았어요. 친구들도 제가 지나치게 쇼핑을 즐긴다고 하면서 쇼핑 중독 초기 증상 같으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녁이면 저는 자동적으로 리모컨을 돌려가면서 습관처럼 쇼핑을 했어요. 그 택배기사는 저희 동네가 자기가 맡은 마지막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밤 9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배달이 왔어요. 어떤 날은 제 집이 마지막 배송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피곤해 지친 그를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커피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점점 친해졌고 언제부턴가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보다 3살이 많아서 오빠라고 불렀고 그는 제게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죠. 그날도 영민 오빠는 제게 택배 박스를 주면서 오늘 일은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영민 오빠에게 뭐야 배달 끝났으면 갈 것이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선혜야 왜 그래? 오빠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자.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어. 피곤해. 저는 커피를 타주면서 남들이 보면 괜히 우리 사이 오해하니까 이것만 마시고 집에 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민 오빠는 슬며시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근데 선혜 너 오늘 속옷 주문했나 보더라? 신상이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몇 개 샀어. 그렇게 예뻐? 근데 디자인이 파격적이라 좀 야하기는 해. 그러면 말이야 선혜야 속옷 좀 보여줄래? 전 영민 오빠가 음큼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포장을 뜯어서 속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에이 누가 속옷만 보여달라고 했어? 속옷을 입고 보여달라는 거야. 뭐야? 오빠 미쳤어? 미치다니 한 번만 보여줘라. 영민 오빠는 마치 어린애가 과자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듯이 속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보챘어요. 전 망설이다가 속옷만 입고 영민 오빠의 앞에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둘만의 패션쇼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영민 오빠는 저와 같이 술을 마셨고 처음으로 제 원룸에서 자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볼 것 다 본 것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을 마지막 배송지로 정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제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영민 오빠는 뭔가를 망설이다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선혜야, 나 말이야, 너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저는 오빠와 제가 부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고백이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근데 선혜야, 나 있잖아. 가방끈이 좀 많이 짧아. 오빠의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나만큼 짧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빠가 아마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중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걸 본 오빠는 실망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역시 너도 실망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중졸이라고 말했으면 네가 나 같은 놈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미안해. 지금이라도 네가 원하면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어. 전 피식 웃으면서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사실 나도 중졸이야. 어쩜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전 제가 어떻게 중졸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도 자기가 중졸이 된 어처구니 없는 내막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적은 늘 뒤에서 새는 게 훨씬 빨랐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편 학생 중에 하나가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빠의 패거리 중에 누군가 야구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는데 뇌를 다친 그는 평생 불구로 장애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조용히 덮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기에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데 남편이 다른 학생들 대신에 총대를 메고 퇴학을 당하기로 폭행죄로 소년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공부에는 뜻이 없었던 오빠는 소년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아예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처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것 뿐이어서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택배를 3년 넘게 해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 정말이야? 난 걱정 많이 했어. 선에 네가 중졸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그만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나 생각했어. 그런데 너도 중졸이라니 정말 다행이야. 제가 중졸이라서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오빠를 보자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넓은 세상에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지 희귀종 둘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우연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의외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시댁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의 학력이 장난 아니게 높았어요. 먼저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신 시어머니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어요. 게다가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의 장난 아닌 스펙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시댁에서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중졸에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골칫거리 남편은 시댁에서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중졸이라는 사실을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참, 네가 못 배웠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배운 며느리를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이게 뭐니? 앞으로 니들이 자식을 낳으면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야? 둘이 똑같이 머리에 든 것도 없이 무식해가지고 정말 속이 터져서 내가 못 살아. 엄마,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잘 사는 법이야. 나보다 똑똑한 여자랑 결혼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남편인 나를 무시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거란 말이야. 난 마누라한테 무시당하고는 절대 못 살아. 그래, 못 배우고 무식한 년이랑 결혼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한다. 축하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전 무안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신우이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어요. 내 친구들이 새언니 학력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빠, 결혼은 장난 아니고 집안의 중대사야. 어쩌자고 겨우 한글만 하는 중졸을 데려와. 잘나가는 디자이너인 내가 저런 여자를 새언니라고 불러야 돼? 세희, 너 말 함부로 하지마. 내가 분명히 경고해두는데 앞으로 네 새언니 가방끈 짧다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너도 알아서 해. 한 번 수틀리면 끝장을 보는 내 성질 알지? 알아서 해라. 남편이 못을 박듯이 말하자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나가버렸어요. 넓은 거실에는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시애미가 워낙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여자라서 네가 성에 차지 않는 게 당연해. 그렇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시간이 지나고 네가 정성을 다해서 잘하면 네 시애미도 마음도 점차 열릴 거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충고를 했어요. 이제 영민이 너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거 명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시아버지는 그동안 남편이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히면서 말썽을 피웠는지 말하면서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웬만하면 장남에게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기 마련이지만 남편은 자질이나 능력이 사업가가 되기에는 부족해서 시아버지는 남편의 자신의 사업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린 다음에 남편은 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삐뚤어졌는지 제게 말해주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늘 세입만 위해 주었고 나는 늘 뒷전이었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시부모님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시누이만 챙겼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딴짓만 하는 남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갔고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까지 다녀온 뒤에 남편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혼자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압박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여동생만 편애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기를 삐뚤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저의 선택으로 가방끈이 짧은 것이니 시어머니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어요. 전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가난한 부모님을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마친 다음에 제가 들으라는 듯이 무식한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면서 제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당신도 그만 좀 해. 어차피 사돈을 맺기로 정해진 일이야.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젠 물릴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영민이랑 새아기 잘 살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치는 말은 이제부터 그만해. 당신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좋겠네요. 자고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인데 저렇게 무식한 년이 며느리랍시고 떡하니 들어왔으니 개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앞으로 내 친구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어휴 속 터져.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며 항상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결혼 후에 남편과 저는 분가를 해서 살았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도움 바라지 않았고 저희들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분가를 해서 산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멸시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알바는 언제까지 할 작정이니? 꼴랑 알바를 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어머니, 저는 아직 집에서 살림할 생각은 없어요.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너 알바해서 얼마나 번다고 살림도 팽개치고 유난을 떨어대. 잔말 말고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일한다고 살림 팽개쳐 두지 않아요. 집안일 다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정말 너는 쉐미가 말하는데 왜 말대답이야? 하긴 배운 게 없으니 예의를 알 리가 있나 무식한 년이.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머리를 쓰는 건 못할 테니 몸을 때우는 일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켜도 꼭 제가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동안 못 배우고 무식한 년이란 소리를 아마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했지만 나중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 별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끼는 제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낀다는 제자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주희였어요. 저를 중졸로 만들어버린 그년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주희는 서로를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 얘가 누군지 모르지? 내 밑에서 조교를 했고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똑한 애야. 중졸인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머리가 좋은 애라고. 시어머니는 자기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희를 칭찬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커피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희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무식한 년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세상에, 교수님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영민이 녀석이 워낙 전연을 감싸주지 그냥 두고 보는 거야. 시어머니와 주인은 히덕거리면서 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주인은 소문난 불량 학생이었고 공부는 고사하고 전교 꼴찌를 맡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정행위를 하자고 협박을 했던 거죠. 그런 주희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신을 차리고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저는 주희가 어떤 년인지 몸으로 겪었기에 아주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서재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자 주희가 주방으로 왔어요. 야, 조선해. 우리 오랜만이다. 어떻게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네? 주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기 때문에 자살 시도했던 걸 떠올리며 비웃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를 바랬을 텐데 살아있어서 참 미안하네. 너같이 악독한 년을 두고 그냥 죽으려고 하니 억울해서 계속 살기로 했어. 어쨌든 너 말이야, 교수님한테 고등학교 시절 말은 절대 하지마. 만약 네가 나에 대해 함부로 주둥이 나불거리면 그때처럼 아작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인은 아직도 자기가 일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를 깔보면서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진한 고등학생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주희가 하는 협박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희의 과거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줄 리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하고 난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야. 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좋아. 하여튼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야. 약속 지켜. 그때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나왔고 둘은 다시 웃으면서 제가 알아듣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어댔어요. 그 뒤로 주인은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제자니까 자주 불러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년들은 저 몰래 정말 끔찍한 계획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제는 애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애를 가져야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에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애를 가져야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당신은 애가 생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우리 1년만 더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도록 하자. 그래도 늦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나는 빨리 애를 가지고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1년만 더 준비를 하자. 엄마도 당신한테 애를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지는 않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 생각대로 할게.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왜 애를 가지지 않냐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물어볼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주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나간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희가 어떻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너희들 들었어? 주희 그년 아주 용됐더라. 예전에는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던 일진년이 이제 박사학위 받았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대.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전부 가짜야. 뭐 가짜? 그럼 주희가 박사를 받았다는 게 가짜란 말이야? 뭐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엉터리 같은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 돈만 주면 그럴듯한 박사학위 찍어내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돈 주고 산 거래. 어쩐지 공부라고는 할 줄 모른 돌대가리 같은 년이 박사를 받았다길래 난 깜짝 놀랐지 뭐야.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주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재단에 기부금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은 사학재단이라 기부금을 내면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희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름만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사서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마친 것이었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주희를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곁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이란 걸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시어머니가 주희를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곁에 두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에 가보니 서재에서 주희와 시어머니가 뭔가 의논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보니 둘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주희야, 이제 너만 마음의 결정을 하면 돼. 영민이도 네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만 오케이 하면 저 무식한 년은 내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영민이랑 잘 살아봐라. 아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잘나가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나도 안다. 영민이가 감히 너 같은 박사와 어울리긴 하겠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영민이랑 결혼만 해준다면 우리 집안 재산 전부 네 것이 되는 거야.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절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네가 승낙한 걸로 알고 그년부터 정리하도록 할게. 전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짜 박사인 주희와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남편과 결혼해준다면 시댁에 전 재산을 주겠다는 어이가 없는 거래였어요. 주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아마 시댁의 재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르면 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는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억울했어요. 3년이 넘도록 무식한 년이란 소리 들으면서 구박과 천대만 받다가 아무 죄도 없이 소박을 맞을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결정적인 히든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불륜에 대한 것이었어요. 2년 전에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서빙을 하던 알바들 중에서 성주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성주는 시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훤칠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성주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사생활이 복잡하고 문란했어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성주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성주야, 너를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여자들 데리고 노는 거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라. 지금이야 젊으니까 마냥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만 너도 곧 결혼해야 하는 나이가 되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면 정말 곤란해.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누나가 나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결혼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다니 정말 끔찍해요. 성주는 자기는 자유연애주의자라고 했고 결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주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레스토랑에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성주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니? 성주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주 죽이는 스폰서를 물었다고 했어요. 자기 대학의 교수인데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되었고 교수 연구실에 몇 번 찾아가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다가 친해져서 이제는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여교수는 자기한테 완전히 빠져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 여교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성주는 대뜸 자기 휴대폰에서 그녀와 같이 다정한 포즈로 찍은 셀카들을 보여주었어요. 역시 그녀는 시어머니였어요. 세상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기 아들보다 한참 어린 남학생과 바람을 피우다니. 제게는 입만 열면 교양이 어떻고 예의가 어떻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전 당장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려다가 그냥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불륜을 알게 되면 시댁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이고 저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불륜을 제 가슴에만 묻어두었고 곧 레스토랑을 그만두면서 성주와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는 저를 내치고 사기꾼 같은 주인형과 남편을 재혼시키려고 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위신과 집안만 생각하고 한 여자로서 제 인생은 망가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성주에게 연락을 해서 아직도 그 여교수를 만나는지 물어보았어요. 성준이 당연히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그녀와 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찍는 취미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면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으면 남편과 할 때 찍어 보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상주는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와 자기가 관계하는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영민이랑 이혼하고 헤어져라. 내가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까. 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나가야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인연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구했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보세요. 저는 동영상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전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시댁은 난리가 나버렸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린 다음에 시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저는 대학 본부에도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교수직을 잃고 대학 강단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혼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악에 받쳐서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못된 년 같으니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고자질을 해서 내가 쫓겨나게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저런 년을 진작에 내쳤어야 했는데 이런 쳐죽일 년 같으니. 이보세요.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나요? 모두 당신이 새파랗게 어린 제자하고 놀아났기 때문이잖아요. 왜 저를 원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는 당신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같이 남편 몰래 제자랑 늘어놓는 파렴치한 짓은 안 해요. 시어머니는 분해서 씩씩거렸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 몰래 주위와 놀아난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요. 난 누가 뭐래도 당신만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년이랑 바람을 피웠어. 나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해.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닥달을 해서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야. 이제는 그년이랑 모든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남편과 시댁의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상태여서 주저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얘야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생긴 일이야.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 염치 없지만 이혼 소송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제발 부탁한다. 시아버지는 업계에서 이름 알려진 저명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에 아들의 외도까지 걸려서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소송 취하의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부탁대로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갈라서면서 모든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남편은 주희와 재혼을 했는데 주희는 시댁의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린 다음에 전 남편과 이혼하려다가 시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용서해달라고 비는 주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해버렸고 주희는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희에게는 처음부터 같이 살던 동거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혼을 당하고 대학에서도 쫓겨난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 셈이죠. 이제 저는 중졸의 학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